안녕하세요. 미니북스의 곽정민입니다. 오늘은 엄마의 말 공부에 이임숙 작가님의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 부분을 읽다가 오늘은 이걸 꼭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다.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학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아이를 학원 중독으로 이끌지 않기를, 이 말에는 100%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사교육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사교육은 잘못된 시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제 컴퓨터를 켜고 여러분에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학원 한두 군데는 기본적으로 보내시죠. 불안해서 보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이가 꼭 필요를 해서 도움을 요청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조금 읽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사교육하는 거에 100% 동의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사교육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엄마들은 어떻게 마음가짐으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을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사교육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혼자 공부하기가 불안하다. 혼자서는 도저히 공부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성공적으로 아이를 키운 부모들은 혼자 공부할 줄 모르면 소용이 없다고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자신은 사교육 같은 것은 절대 하지 않으리라고 맹세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실천하는 사람들은 드물다라는 거죠. 아이가 4살에서 5살까지는 소신을 지키다가 옆집 아이가 사교육을 통해 한글을 줄줄 읽는 것을 보는 순간 신념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글을 줄줄 읽는 아이는 타고난 몇 명이에요. 언어적 감각이 있는 몇 명이에요. 요즘 사교육 시장에서 얼마나 광고나 마케팅들을 잘하는데요.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그 마케팅 대상이 초, 중, 고 대학생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뭐 아이들 영유아 그리고 뱃속에 있는 태아들까지에 대한 교육 마케팅으로 넘어갔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좋기는 하겠지만 그 시간과 그 다음에 그 경제적 부담, 그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거를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요즘 교육 시장에서는 1년 한글 공부해서 떼는 애들 많지 않아요. 대부분도 못 떼요. 그런데 떼는 몇 명을 두고 그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성량과 기질, 재능에 따라서 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도 아이들 실력은 천차만별이에요. 학습 능력도 천차만별이고, 그렇지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또한 모두 달라요. 그걸 발견해 주는 게 우리 선생님이고 엄마고 부모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효과를 본 사람들의 목소리만 높기 때문에 그게 정말 잘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예가 나와 있냐면 중요한 것은 부모도 아이도 학원 교육에 중독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잘 가르친다고 소문난 선생님의 수업으로 성적이 올랐다는 소리를 들으면 귀가 쫑긋해진다. 그래서 더욱 신뢰하게 된다. 옆집 아이가 어떤 학원에 다녀서 성적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당장 그 학원에 보내야 할 것 같은 유혹을 받는다라는 거죠. 아이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 아이에게도 이상한 현상은 나타난다라는 거죠. 엄마가 성적이 떨어지면 이렇게 호통치잖아. 너 그렇게 공부할 거면 학원 다 때리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막 울면서 애원을 하는 거죠. 엄마 잘못했어요. 저 그러지 않을게요. 그리고 학원 열심히 다니겠다라고 말한대요. 그러면 갑자기 언제는 학원 다니기 싫어서 끊어달라던 아이가 왜 이렇게 학원 열심히 다니겠다라고 얘기하는지 아시나요? 그 이유는 그 속마음이 이랬대요. 학원에 안 다니면 어떡해요? 저도 잘하고 싶단 말이에요. 저도 잘하고 싶다고요. 근데 학원조차도 안 다니면 저 진짜 혼자서 못하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엄마가 진짜 저 포기하면 어떡해요? 학원 안 다니면 공부도 못하잖아요. 당장 내 아이만 뒤처질 것 같고 학원 안 다니면 나만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이 스스로도.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잖아요. 스스로 공부를 안 해봐서가 아니라 이거는 환경 설정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학원을 안 다녀서 불안한 게 아니고요. 학원을 안 다니고 내 혼자서 내 스스로 집에서 어떤 학습 환경을 만들어서 공부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학원을 안 다녀서 불안해요가 아니라 스스로 공부할 자신이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이거를 학원 다니지 않고도 내가 이거 학원에서 시키는 분량만큼 공부를 하고 나 혼자 이거를 뭐 자습을 하고 이런 학습적 동기가 되는 아이들이 된다면 학원 안 다녀도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학습적인 동기조차도 부족한 아이들이 혼자서 학습을 하라고 하면 학습을 할 수 있을까요? 나 혼자 열심히 해보겠어. 이렇게 해서 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생겨났겠어요? 아이들이 학원을 못 다녀서 불안해하기보다는 스스로 공부를 하기가 스스로 학습적인 환경을 만들고 그 시간을 스스로 통제를 하면서 자기의 자발적 동기를 믿기가 힘든 거예요. 어른들도 힘들잖아요. 왜냐면 나 다이어트 해야지, 그리고 나 언제부터는 책을 몇 권 읽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자발적 동기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게 되고 그걸 실천해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인들도 힘든 마당에 아이들도 얼마나 하기 싫은 공부겠어요. 근데 이런 공부를 혼자서 환경 세팅하고 모르는 거 찾아서 하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군가가 통제를 해주는 환경 설정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안 될 때는 어떤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그 모임과 함께 실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언제까지가 우리 스터디에서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자라는 그 동기가 된다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가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조금 다른 방향으로 조금 해석을 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뒷부분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학원 중독 절대 금지라고 나오는데요. 학원에 다니면 마치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 불안감이 덜해요. 어려서부터 아이가 학원에 의지해와서 혼자 공부하는 능력이 없어요. 학원을 끊으면 뭘 해야 할지 전혀 모른 채 멍하니 앉아 있어요.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고요. 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이거는 맞아요. 학원에 가면 내가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덜 불안한 거예요. 아, 나 그래도 학원에 와서 뭐라도 듣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모두가 이렇진 않아요. 모두가 이걸 일반화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학원에 다니고 있으니까 조금 덜 불안해 까지는 맞아요. 그렇지만 학원에 와서 모두가 머리에 담고 가지 않고 멍 있다가 가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학원들도 많이 있겠지만 요즘 대부분들의 좀 깨어있는 학원들은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아이가 환경 세팅만 해줘요. 환경 세팅만.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선생님은 그를 가르치려고 들지 않아요.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재료들을 주고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 재료들, 네가 어떤 과목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과목들을 공부를 해봐. 그리고 너 잘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한번 스스로 찾아봐. 그리고 스스로 찾다가 그게 안 되는 문제들만 들고 와. 그럴 때 선생님이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대 몇 문제까지만 코칭을 해줄게. 그 방법을 알려줘요. 요즘도 이러한 학원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물론 시험이 급한 아이들에게는 쪽집게 문제를 알려주게 되면 당장의 성적이 많이 올라서 엄마들도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학원들은 많이 없어질 거예요. 왜냐? 그 학원들은 계속해서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런 사교육 시장만을 보고 그런 사교육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이 될 수 있게끔 환경을 많이 세팅을 해주는 학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작은 시선에서 그 작은 사실을 일반화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여기는 이런 예도 나와 있거든요. 아이들이 대부분이 삼성전자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 근데 그 아이들이 삼성전자에서는 그 아이들을
사교육을 많이 받아온 엄마표 기공자들은 사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몇 년 전에 삼성전자에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자신은 정치인이나 시민단체하고 싸우는 거 너무 쉽대요. 그런데 직원의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대요. 이렇게 전화를 와서 이런데요. 신입 직원의 어머니가 전화 와서 우리 아이가 힘들어서 출근하지 못하니까 이해해달라고 전화가 왔대요. 근데 이거는 부모가 잘못된 거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아이가 힘들어서 출근을 못하겠어요 라는 거를 말할 수 있는 엄마라면 엄마부터 교육을 다시 하셔야 돼요. 이걸 전화해서 얘기할 수 있는 엄마라면 그 엄마부터 다시 바뀌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엄마부터 잘못됐어요. 어떻게 그거를 아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이로 만든 거는 사교육 시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그 모든 의사권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공부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라든지 여러 망에서 전부 실패한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이런 아이들이 있다면 엄마, 부모 교육부터 먼저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와 있죠. 대치동의 학원 원장이 그러더군요. 자기가 만든 아이들은 30살 정도까지는 버티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힘들 거라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고.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학원 중독에 걸린 학생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잘못하면 전인적 성품을 갖춘 어른으로 자라지 못할 수도 있다. 두세 군데 학원을 다녀오면 어느새 저녁 7시나 8시가 된다. 중학생이 되니 귀가 시간은 밤 11시로 늦어졌다. 남은 시간은 학교 숙제, 학원 숙제를 하기에도 빠듯해서 잠이 모자란다. 그런데 성적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확실하다. 수동적으로 받아 적기만 하는 공부는 진짜 공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배운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익히는 과정이 없으면 그야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 그래도 듣다 보면 건지는 것이 있을 거라고 믿겠지만 아예 듣지 않는 채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거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라는 내용들로 적혀 있어요. 일반적 강의가 있나요?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티칭하는 시대는 지나갔잖아요. 선생님이 코칭하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지금 저는 대학가나 대치동에서 어떤 학습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요즘 학원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아이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자기주도 학습, 말만인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학원이 있어요. 제가 아는 수학학원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는데 그 수학학원은 질문을 딱 4가지만 받는데요. 하루에 4가지. 그 전까지 아이가 학원에서 하는 건 뭐냐면 뭘 해야 되는지 뭘 모르는지 메타인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기 뭘 모르는지 확인해보고 정말 자기가 푸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제시를 해요. 온라인 교육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습서의 답안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너가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한번 찾아봐. 그래도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최대 4가지만 질문을 해. 거기에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선생님들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티칭은 없어요. 칠판에 적어서 칠판에 적은 내용들을 아이들이 그냥 적는다? 이거는 초등학교나 가능한 것들이죠. 우리 부모로서 선생님으로서 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티칭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코칭을 해줘야 돼요. 코칭이요. 첫째, 아이들이 학원 안 가면 불안해한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스스로 공부할 자신이 없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동기가 부족하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학원을 못 가면 공부를 못할 거야가 아니라 어떤 제약이 없고 누군가는 나에게 강제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 강제화된 환경 세팅을 스스로 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른들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이라는 울타리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제적인 분위기를 환경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들의 학원은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고요. 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제공을 해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제공을 하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시키고, 거기서 정말 해결을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거를 함께 요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끌어주고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사교육 시장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만약에 학원을 안 보내고 정말 성공한 아이들이 있다면, 첫 번째, 학습 동기가 정말 매우 뛰어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알고 있는 아이들은 가능해요. 그런데 아니면 또 하나는 이런 환경을 부모가 세팅을 해주거나 부모가 강제화를 시키거나 부모가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아이들은 가능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게 하루 이틀 3일 지나게 되면은 흐지부지 된다고요. 어른들도 흐지부지 되듯이 어른들도 학원 끊어놓고 잘 안 가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들도 잘 안 돼. 아이들은 심지어 더 안 되죠. 더 안 되기 때문에 학원이라는 강제적인 어떤 학습 환경을 설정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은 학원이라는 거는 환경 세팅이고요. 그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재료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너가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요거 가지고 놀게 되면 너가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지겹고 힘들어하는 아이 마음 다리 주물러 가면서요. 사탕 하나 더 먹여가면서요. 잘할 수 있어. 너 진짜 이건 잘한다. 너 이거 정말 잘한다. 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이 얘기 꼭 한번 해주고 싶었어요. 얼마 전부터 감정 코칭이라는 것이 굉장히 만연화되면서요. 감정 코칭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부모님이 너 힘들었겠다. 정말 그랬지? 너한테도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의 감정을 만져주잖아요. 그런데 사회에 나갔을 때 이런 엄마표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엄마표 기공자. 네. 엄마표 기공자 아이들처럼 그런 아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는 사회가 이렇게 받아줄까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준다고요. 누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너 힘들었지 그래서 일을 못했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도 사회에 나가서 험난한 사회관계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요. 감정 코칭이 자체가 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 공감해 줄 때는 공감을 해주지만 그게 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알려줘야 돼요. 너가 이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은 이럴 수 있고 이런 감정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네가 어떤 식으로 감정을 다치게 된다라고. 그래서 현실을 알려줄 필요는 있어요. 왜냐? 얘는 사회에 나가서 살아남아야 되는 아이예요. 언제나 오냐오냐 하면서 키울 수는 없다고요. 그랬구나. 네 감정은 이런 거야. 우울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어. 근데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거는 너가 보호하려는 신호야. 너 불안하니? 무섭니? 두렵니? 그것도 너의 감정이야. 그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이런 감정도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그 낙관적인 아이로 다시 바뀔 수 있게끔 선순환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영어를 가르칠 때 어떤 아이는 잘하고 싶은데 진짜 언어적 감각이 떨어져서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진짜 안 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요. 저는 대부분 집에 가서 뭔가를 숙제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시키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충분히 하고 가니까. 그렇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여러 가지 재능 중에서 언어라는 재능은 남들보다 반밖에 못 가지고 태어났나 봐. 하지만 네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면 얘네들 한복할 때 너 1.5배 가면 되잖아. 그러면 따라잡을 수 있어. 못한다는 게 아니야. 단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게 차이가 난다는 것 뿐이야.
너도 느끼지? 라고 얘기를 해줘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왜냐, 걔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1년 지났는데 다른 애들은 뭐 한 5단계, 4단계, 5단계 갔는데 자기는 계속 뭐 2단계, 3단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가 그 단계에 가서 자기만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무릎 꿇고 내려앉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현실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걔도 사회를 겪고 자기가 부족한 게 뭔지를 알고 노력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 아이한테 그러면 너 집에 가서 이거 한 번만 더 연습해서 올까? 그러면 요만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집에 가서 되게 열심히 연습해서 와요. 그거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 한 번 더 해갖고 오지 뭐. 이렇게 굉장히 낙관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런 것처럼 제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이거를 방송을 올릴 수 있을지 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은 꼭 해드리고 싶어요. 요즘 사교육 시장에서는 학원이라는 거 자체는 안 가면 성적이 떨어져 불안해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엄마 나 스스로 내가 지금은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얼마나 더 유지할지 모르겠어. 내가 하루 이틀 하고 못하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인 거예요. 내가 학습을 하겠다라는 학습 동기는 있지만 이게 학원에서는 환경 설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고요. 그리고 요즘 학원들은 일반적인 티칭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런 학원들은 그거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입시학원 같은 데서 당장에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단기간에 막 성적을 확 올려야 된다는 그런 학원들이 있다면 그런 학원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키워나가는 학원들이라면 정말 양심 있는 학원들이라면 그렇게 안 가르쳐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 환경을 세팅해 주는 거예요. 그런 학원을 찾는 게 관건이세요. 사실은 아이가 재료를 주어주고요. 아이가 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방법을 찾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으로서 해줄 수 있는 최대의 조건이에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영어 나보다 잘하는 선생님들 너무 많아요. 원어민들도 정말 많고요. 그런데 이 학습적인 이론적인 부분은 웹상으로 다 들을 수 있어요. 요즘 유튜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들어. 그 대신에 네가 힘들고 지칠 때 내 자식이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 자식이 공부해야 되는데 안 한다. 내일 시험인데 안 한다. 그러면은 얼르고 달래고 다리 주물렀다가 읽어도 줬다가 근데 포기하지 않잖아. 아이가 잘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그거예요. 아이가 잘할 수 있게끔 감정을 만져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코칭해주고요. 끌어주고요.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힘들면 강약 조절하게끔 해주고요. 네가 뭘 잘하는지 발견해주고 칭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성공을 맛보게 되고 거기서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아이로 자라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주기적으로 교육을 가고 있는데 그 강사님께 그 원장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원장님 아이들 되게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하기 싫어하는데 이런 애들 끌고 가기 되게 힘들지 않으세요? 이런 애들 차라리 놓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라고 했더니 본인도 처음에는 그런 아이들을 잘랐대요. 잘라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너는 우리 학원에 물을 흐리니까 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해졌대. 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랬더니 엄마의 눈을 보지 않고요. 저는 아이를 봅니다. 아이가 어떻게 해야 더 재밌을지, 어떻게 해야지 더 용기를 낼 수 있을지 아이만 생각하고 부모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 부모들이 눈을 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가 더 잘할 수 있을까만을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제가 항상 많이 배워오는 분이신데요. 저도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런 시선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엄마 입장이 아니라 아이가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할까? 아이가 어떻게 해야 더 성장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가 이쪽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서울대 법대 전문대를 나와서 뭐
대법원장, 검찰총장, 변호사, 교수 같은 선배와 그 다음에 공부하는 좀 거리가 멀 것 같은 조용필, 김기덕, 송광호, 김재동 같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더 성공했는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되게 어렵죠? 네. 되게 어렵죠? 성공과 행복이 사람이 사는 중요한 의미라면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도 어떤 아이로 자라게끔 만드실 건지 이 책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세상에 나갔을 때 정말 행복한 아이인지 아니면 아이답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아이로 스스로 나는 참 괜찮아 라고 느끼는 아이로 자라는 게 성공한 삶인지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만을 많이 번다면 굉장히 불행한 삶일 거예요. 그런데 이 돈으로 누군가를 돕는 사회를 만들고 돕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아이로 그리고 나 참 괜찮아 라는 아이로 자라게 한다면 그 아이 참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그렇게 자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라는 건요. 어쩜 참 많은 걸 차지할 수도 있지만 어떤 한편으로는 참 작은 부분을 차지해요. 여기서의 공부는 정말 심도 있는 내가 알고 싶어서 하는 깨달을 때까지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요. 대학교를 가기 위한 공부요. 그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딱 대학교 1학년까지 써먹을 수 있대요. 여기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치동의 강사님께서도 내가 가르친 아이들은 30살까지는 살아남을 수 있어. 근데 30살 이후는 어떻게 될지 몰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입시를 위한 공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아이 말고 행복하고 즐거운 아이로 자랄 수 있게끔 그렇게 키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아이들로 많이 성장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